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취재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제가 발제자당 2가지 혹은 3가지 질문을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발제하신 순서대로 3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자께 드리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다른 발제자분들도 요게 추가해서 좀 이 말씀은 드리고 싶다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추가하시는 것 환영드립니다. 네, 김태훈 팀장님,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도 궁금한 거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AI가 알파고 이후에 큰 변화를 만들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전 산업 분야에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 생활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기술적인 어떤 스레시홀드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지금 알파고 이후에 한번 각광을 받았다가 냉각이 됐었는데 네. 지금도 혹시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닌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는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더 가속화될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또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아까 소개를 안 드렸지만 오픈 AI 즉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실제 참여해서 이 경험을 쌓으시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챗GPT가 구글 검색보다 10배가 더 좋다. 아까 발표 도중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구글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저도 요즘은 구글 들어가서 구글한테 묻기보다는 오히려 챗GPT에다가 뭘 물어보면 쫙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네. 제가 찾아서 일일이 정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승자와 패자는 누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희 언론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 2가지 질문에 먼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AI가 어떠한 트레시홀드를 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생기게 된 건가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알파고 전후 때만 해도 AI 연구자들이 했던 실험들 그리고 만들었던 제품들이 이제 GPU 하나 혹은 2세대 그리고 하나의 노드라고 부르는 GPU가 8대 정도가 담긴 하나의 서버 안에서 실행될 수 있는 실험들만 해왔고 그러한 모델들이 계속 세상에 서빙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오픈 AI가 좀 예전부터 믿어왔었고 근데 회의적인 시선은 있었던 그 가설이 모델을 키우면 이제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는데 모델만 그냥 무작정 키우면 안 되고 데이터도 그 사이즈와 맞게 키웠을 때 더 퍼포먼스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가설이었고 하기 전에는 몰랐고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그걸 빠르게 시도하진 않았었는데 오픈 AI는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 초기부터 투자하고 이제 퍼블리컬리 액세서블한 트랜스포머보다 효율적이고 계산이 빠른 그런 자체 하드웨어와 코드를 계속 누적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모델을 학습할 수 있었던 게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 먼저 확인했고 그리고 그게 과거에 AI들이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example만 줘도 그 모델이 어댑티브하게 답을 낼 수가 있다. 그런 거를 확인했던 게 크게 달랐던 것 같고 결국
요약하면은 기술적 브레이크스루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질문 드렸던가 네.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 변화의 승자와 패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뭐 구글이 돈이 없는 기업이 아니고 그리고 TPU라고 하는 자체 하드웨어도 꽤나 열심히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도 그 누구보다 많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챗 GPT가 지금은 특정 도메인에서 검색의 경험이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 내부적으로 구글 AI 팀에서는 그 경험을 약간 등한시했어서 좀 시작이 늦었다는 것 뿐이지 뭐 거기는 충분히 똑똑한 엔지니어, 개발자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검색이라는 영역에 굉장히 많은 파일을 구글이 가져왔었기 때문에 뭐 챗GPT가 그 시장을 빠르게 가져가기는 되게 어려울 거고 구글은 이제 검색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있고 그 주변에 다양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오픈AI가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API 비즈니스로 해내갈 오픈AI의 API를 써서 하나의 뭐 AWS처럼 클라우드 같이 이런 클라우드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AI 산업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결국 이제 발표 도중에 검색, 헬스케어, 로보틱스, 컨텐츠 이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 이 AI가 많이 사용될 거다. 근데 지금 검색과 관련해서는 이런 경쟁들이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빨리 변화가 나타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다른 영역에 어떠한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다 트래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로보틱스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강화학습 비전 모델이 라지 스케일 강화학습, 라지 스케일 뭐 비전 모델들이 그전에 할 수 없었던 태스크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 같고 한국에서도 로봇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러한 기회 지금 태동기에 있는 로보틱스에 투자를 해서 3년 후, 5년 후에 커질 수 있는 시장을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로보틱스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기자분들도 주신 질문인데 발표 도중에 정보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따라잡기 힘들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AI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정보 격차 해소가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현지 진출을 해서 우리가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 이게 단순한 정보 격차인지 기술 격차인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말한 정보는 기술도 포함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저는 과거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뒤처졌을 때 삼성은 이제 기술을 사와서 그 기술을 따라잡는 뭐 시도를 했었었죠. 지금은 근데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너무 적고 그걸 남들에게 팔아서 얻을 차익을 지금 실행할 회사들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를 사오는 게 가능할지 솔직히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사실 한국인의 대부분들이 갖고 있지 않고 뭐 그 내부 정보들을 기술들을 그냥 어쨌든 코드로 존재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되게 알기 어렵거든요. 정말로 복잡한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 격차가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동기에 있는 산업들에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지 진출 같은 것들이 필수적인
뭐 내용도 될 수 있겠네요. 현재 아니면 지금 김태훈 팀장님 같이 그쪽에서 일하신 분들을 네. 모셔온다든가 이런 걸로 극복하는 거는 불가능할까요? 현지에 있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연구자 형들을 네. 모두 모아온다면 가능성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격차가 너무 빨라져서 그 시기는 뭐 저는 약간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현지 진출이라는 게 결국 현지의 탤런트들을 모셔올 수 있는 기반, 뭐 그런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회사가 그 탤런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지는 사실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오픈웨어 했을 때 러시아가 그냥 뭐 1조 주면은 여기 애들 다 데려갈 수 있는데 뭐 1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은 큰일이 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탤런트는 그런 돈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신성규 CF님께 드리고 마지막 부분을 이제 김양평 연구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규 CF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앞에 이제 챗GPT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5년 후에 한 8억 명 정도가 사용할 거고 세계 인구의 한 10분의 1이 이걸 사용하게 될 거다. 그건 이제 5년 후의 얘기고 점점 더 많이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생성형 AI에 특화된 그런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고 할 텐데 말씀하실 때 보면 빅테크와 스타트업들이 다 공동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생산자 이름에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기업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경제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뭐 반도체 전체 산업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제가 잘은 모르고 연구원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설명을 드린 이제 이 AI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제 리스트업 한 데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SK그룹은 이제 저희와 같은 팀을 계열사로서 이제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삼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접근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메모리에서 이제 글로벌 리딩하는 이제 국가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AI 반도체로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이걸 뭐 PIM, PN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 인 메모리,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메모리라는 어떤 기억 장치에 연산 기능을 넣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어프로치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과기부 등을 통해서 지금 AI 반도체, 뭐 NPU에 대한 대단한 많은 이제 예산과 이제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더라도 1단계가 이제 NPU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2단계, 3단계가 말하자면 PNM, PIM에 대한 어떤 그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분야에 어떤 무관심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각각의 당연히 이제 고민을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전략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네, 지금 리벨리온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업이 이제 일종의 스타트업인데 이 스타트업이 대기업들과 경쟁을 하려면 사실은 스타트업만의 어떤 비교 우위가 있어야 할 텐데 아까 소개해 주신 기업들 보면 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AI 칩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대기업과 비교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네. 그 비교 우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인력의 수준 그리고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의 수준은 이제 아까 이제 김태훈 팀장님도 이제 계속 탤런트 이런 강조를 하시는 것처럼 이런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특히나 어떤 정말 역량 있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쉽게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양성되는 분들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과 달리 하드웨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코시스템이 매우 좋고, 미국에서는 말하자면 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더 선호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고, 뭐 서울대 카이스트 등을 토대로 반도체 관련 우수한 인력들이 사실 계속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이 시작한 팀이기 때문에 일단 인력적으로 이제 탤런트의 어떤 그 경쟁력에서 의미가 있고, 아까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할 때 그 제품의 출시 속도, 그 스피드 오브 엑시큐션을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설명드린 게 빠르게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도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리벨리온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창업자들이 시작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제 아키텍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중심이 사실은 TSMC나 삼성 등을 토대로 사실은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오는 추세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는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이코시스템이 매우 훌륭하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고, 메모리를 기반으로 쌓은 역량들이 이 비메모리 분야, 특히 AI 반도체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실제로 매우 빠르게 저희가 그 삼성과도 협력을 하고 등등 하면서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그 구조 속에서 한국의 이코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빠르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 생성형 AI가 펼쳐지는 시장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기업들, 그러니까 삼성과 뭐 리벨리온 또는 구글과 리벨리온 이렇게 비교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고, 구글의 그 중에서 TPU를 개발한 어떤 팀과 리벨리온이 그럼 잘할 수 있느냐라고 사실 비교를 하는 게 일단은 맞고, 그렇다면 사실은 오히려 한국에 있는 AI 반도체 설계 회사들은 오히려 실력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적 역량 그리고 속도 면에 있어서 이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이 분야의 스타트업들도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반도체를 뭐 서버 레벨과 뭐 디바이스 레벨 이렇게 나눠서 브레이크다운 해볼 필요는 있기는 하고요. 네. 서버 레벨 같은 경우가 더 많은 자본과 더 고난도의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분야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많은 후배 회사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엔비디아 같은 그 대기업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요 AI 칩과 관련해서는 트레이닝 부분에 더 많이 특화됐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추론이라고 하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즉 훈련과 추론 이 분야에 있어서 이게 기술이 굉장히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트레이닝에서 경쟁력을 쌓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인퍼런스 부분에서도, 추론 부분에서도 앞으로 더 우위를 지속해서 더 확대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은 그쪽으로 또 자원들이 몰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요. 너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오픈AI와 구글로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픈AI는 한 500명도 안 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기존 시장에서, 그리고 게임이라는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실은 이제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독점적인 이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거시가 있다는 것이 빠른 변화에서는 꼭 레거시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의 반도체 종주국이자 반도체 이제 창시자인 인텔이 지금과 같은 시총이 되고 엔비디아가 오른 것 역시 결국 엔비디아도 3명이 시작한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그것은 레거시가 오히려 때로는 빠른 변화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레거시에서 출발해가지고 AI 반도체로 올 것이냐와 from scratch로 말하자면 처음부터 다시 쌓느냐의 관점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저희와 같은 팀들은 후자가 더 맞는 선택이고 이 빠른 변화에 오히려 더 빠르게 대응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평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거시적인 문제와 산업 간의 이 리스트럭처링 문제까지 다 보고 계신데,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수출의 대부분을 또는 가장 많은 부분을 반도체에 의존해 왔었는데, 그게 꺾이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지금 반전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7조 넘는 세금을 내다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믿고 가도 되느냐, SK하이닉스를 믿고 가도 되느냐, 아니면 빨리 다른 산업으로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게 가능하냐. 뭐 산업연구원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 주식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 또 자산 가치까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속 시원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 질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셔가지고 네. 몇 가지 이제 궁금증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질문인데 간단하게 먼저 답을 드리자면은 반도체 산업은 망할 일은 없다. 네. 그리고 믿어도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네, 믿어도 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네, 첫 산업. 번째 결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졌어요, 반도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년, 18년도에 20%를 넘어서면서 5분의 1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도 계속 그렇다고 보고 계신데 사실 그렇게 된 지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2016년, 뭐 15년 정도만 해도 13%, 14% 물론 1위였습니다. 네. 예, 그 1인데 비중이 커지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지금도 수출이 많이 빠졌지만은 여전히 15%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빠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반도체라는 건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이 세계 시장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앞서서 제가 장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과거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보니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게 이제 앞서서 보여드린 AI 반도체의 그 힘인데 결국 AI가 생성하는 데이터는 계속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 생성하는 AI는 몇 대 없어도 돼요. 네. 근데 그 몇 대 없는 기계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는 정말 무한하게 늘어날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세계 시장이 뭐 불황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악화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고비만 지나고 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있거나 또 해당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영향이다. 네. 네. 그렇다면 아까 발표하시는 도중에 세계 유수 기업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자체 생산을 늘려가고 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마찬가지로 또 더 많은 경쟁에 노출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앞서서 제가 이제 세계시장 개편에서 미국, 대만, 일본, 대만, 유럽 지역에서 공장을 많이 짓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공장들이 사실 다들 파운드리예요. 네. 이제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설명하자면 좀 긴데 하나는 그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다르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공장을 늘리고 있는 투자를 하는 데는 우리나라 용인 평택 지역 그리고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정도 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독점력은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이제 국가들에서 만들어지는 그 공장들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다른 데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선택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미세화도 이제 메모리, D램 같은 경우도 10나노 이하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적성화는 이미 300단을 넘어가고 있고요. 낸드 네. 프러시는. 그런 기술을 어느 신생기업이 바로 따라잡기는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 위기만 지나고 나면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우리도 언론에서 아마 이 내용도 잘 보도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발표하실 때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굉장히 그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중국 제조 2025 이후에 미국과 갈등으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 불안으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EU를 비롯해서 미국, 심지어는 일본까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생산 능력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물론 앞에 그 김태현 팀장님이나 또 신성규 CFO님이나 다들 앞으로 시장들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추가되는 생산 능력과 증가하는 수요 요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올 몫이 더 줄어드느냐 더 늘어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우리만 생산하는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하는 데는 삼성전자가 지금 유일하고요. 물론 이제 DB 하이텍이라든지 키파운드리 중소업체도 있습니다만, 규모로 볼 때는 삼성전자 그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아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생산 능력의 이 초추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파운드리는 주문이 없으면 생산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지금은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25년에서 26년 사이에 이 공장들이 대부분 다 건설이 되고, 네. 그리고 27년도 이후에는 본격적인 뭐 생산이라든지 그게 가게 되면은 2030년 이내로는 몇 개 기업 내지는 뭐 일부는 결국 다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물론 수요가 늘어난다더라도 결국 이런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파운드리 쪽을 생산하고 있고 또 그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은 상당수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파운드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이 옳다고 보여지는 게, 레거시 공정보다는 첨단 공정을 계속 집중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코로나19 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도 삼성전자는 아날로그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시작을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고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어차피 단가도 낮고 그러한 레거시 공정들은 사라질 공정이기 때문에 그런 공정에 투자를 많이 해본들 차후의 경쟁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지금 당장은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뭐 사회 공헌이라든지 그 부분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앞으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계속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분 발제자분들께서 혹시 이 말씀은 내가 잊어먹었는데 꼭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생성형 AI가 몰고 온 그리고 몰고 올 산업비 생활 변화의 구체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향후 변화 방향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디지털 저널에는 이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 생활에 그리고 우리 산업에 우리 경제에 다들 궁금했는데, 오늘 이 세 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 번 이 포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산업,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그리고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전환이 또 우리 생활을 직접적으로 바꾸고도 있고 경제 그리고 우리 산업 전반에 여러 가지 전환을 가져오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또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기술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항상 잘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벨은 오늘과 같은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내용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및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 더벨 경영 포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